제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모르는 여자가 국화꽃을 집어 던지며 뛰어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앞으로 다가와 손가락을 치켜쓰며 울부짖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39해 결혼 생활이 서랍재로 쏟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놓인 조기가 덜컹 흔들렸고 문상객들의 눈동자가 저와 그 여자 사이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 여자는 제 남편이 버리고 다닌 일들이라며 비밀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고 저는 그 작은 종이 덩어리가 제 인생의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올해 64, 평생을 남편과 시댁을 위해 묵묵히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병수발을 했고 남편의 누이인 정희 씨 아이들까지 챙겨주며 제 손목이 늘 퉁퉁 붓곤 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편이었지만 특별히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약속은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작은 옷가게를 하던 제가 조금씩 돈을 모아 전세를 올리고 빚 대신 제 이름으로 된 적금을 깨서 살림을 버텨냈습니다. 그 덕에 우리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고 퇴직 후에는 작은 상가 건물의 반 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대 수입을 겨우겨우 만들었습니다. 저는 늘 제 몫을 포기하면서도 제 이름 하나로 쌓은 게 있다는 자존심으로 버텼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상속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조용히 기어분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이라고 불리는 것들 사이에서 제 삶이 사라지는 게 싫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부터 산악동호회에 다녔습니다. 퇴직자들이 새벽에 모여 등산을 간다며 어깨에 새 등산 배낭을 둘러매던 모습이 아직 선합니다. 저는 처음엔 운동인이 좋겠다 싶었지만 어느 날 동네 빵집에서 들려온 소문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산악회 초록새라는 이름의 모임에서 누가 누굴 좋아한다느니, 누가 누구와 단둘이 하산한다느니 구체적인 이름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웃어넘겼습니다. 다 늙어서 무슨 바람이냐며 제 등을 스스로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난동처럼 달려든 그 여자가 바로 그 산악회 초록새에서 같이 다녔다는 사람이라고 하니 저는 제 손등이 차갑게 식는 느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은 소문을 먹고 자라는 풀숲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동호회 불륜이 사실이라며 눈을 굴렸고 누군가는 돈 문제라며 제 팔을 붙들었습니다. 남편의 형인 영수 씨는 제게 부드러운 얼굴로 말하는 척하면서도 눈빛은 제 주머니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 정희 씨는 조의금 봉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난동을 부리던 그 여자는 남편이 책임져야 할 일이 많다며 엉망으로 흐느꼈고 조용히 끌어내려는 상조회 직원들의 손을 뿌리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관 옆에 서 있던 저는 애써 허리를 고추세웠지만 제 마음속 허리는 이미 부러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아무 말 없이 상가방에 담긴 물건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시계를 벗겨줘 탁자 위에 올려두고 휴대전화와 열쇠 뭉치를 주머니 속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열쇠 사이에서 낯선 작은 열쇠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세면대 밑장 같은 데 쓰일 법한
얇고 빛바랜 열쇠였습니다. 정신없이 분향실과 접객실을 오가다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여자가 흔들며 보여준 비밀 통장의 우습게도 반듯한 글씨가 제 눈앞을 어른거렸습니다. 누구의 이름인지, 언제부터인지, 왜 따로 있어야 했는지 수천 개의 물음표가 분향실의 연기처럼 제 머릿속에 쌓여갔습니다. 그날 밤 조문객들이 빠져나가고 상가 복도의 불이 희끄무레해졌을 때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오래전부터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첩과 메모장, 금융앱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메모장에는 초록사의 회비라고 적힌 항목이 주기적으로 있었고 낙엽 사진 밑에는 사내의 이름과 함께 낯선 사람의 이름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미정이라는 이름이 반복되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제 내역에는 편의점 소액 결제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누군가에게 이체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적요란에는 생활비, 치료비, 학원비 같은 단어가 섞여 있었고 입금 메모 끝에는 가끔씩 파란색 이모티콘이 어설프게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영수 씨는 남편 이름의 재산 목록을 손에 쥐고 있었고 정희 씨는 가족 사진첩 몇 권을 가방에 넣어 달라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그들의 눈빛 어딘가에 이미 결론이 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저는 홀로 상가 근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사망사실 확인 서류를 들고 창구에 앉아 배우자 권한으로 거래 내역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표정은 의무적인 친절 속에 금속성 경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유가족이 겪는 절차가 대개 그런 빛깔의 피곤함을 띠는 법이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창구 탁자 위에 놓인 잔돈 받침 같은 트레이 위로 종이가 한 장씩 쌓여갔습니다. 영수증 같은 거래 내역을 받아들고 나와 은행 앞 벤치에 앉아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정한 날짜마다 나간 금액, 정기적으로 찍힌 출금, 적요에 작은 글씨로 적힌 단어들을 눈으로 더듬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학원비, 병원 진료비, 월세 보증금 일부 반환, 그 옆에 같은 주소로 반복되는 메모, 그리고 자그마한 글씨로 적힌 이름 한 줄, 미정. 언뜻 보기에 동호회 불륜의 흔적 같았습니다. 그러나 단서 하나가 눈동자에 걸려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 단서는 주소였습니다. 거래 내역마다 적힌 주소가 낯설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지도를 켜고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오래된 빌라 단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지도 사진 속 현관에는 유리문에 파란 새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산악동호회 초록새에서 나눠줬다는 그 스티커였습니다. 저의 심장이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고개를 들자 은행 건물의 유리 외벽에 비친 제 얼굴이 낭떠러지에 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 장례식장 난동의 여자의 수척한 얼굴이 떠올랐고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지갑 모서리가 바싹 달아있던 걸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딱딱한 퍼즐 조각들이 서로 맞물리며 굉음을 냈습니다. 그 오후 저는 아무도 모르게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빌라 앞 골목은 봄 햇빛이 무심하게 따사로웠습니다.
우편함 위에는 외식 쿠폰 광고지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그 틈에서 번호표처럼 삐죽 나온 서류 봉투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번진 글씨, 보호자 동의서라는 단어, 날짜, 그리고 보호자 칸에 적힌 이름. 제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를 저는 제 귀로 똑똑 듣는 듯했습니다. 보호자 칸에는 영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형, 그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제 손끝에 닿은 봉투의 표면이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급한 손길이 오래 닦아내려서 생긴 누더기 같은 질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거래 내역의 저교가 누군가의 숨을 이어주기 위한 발버둥이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직도 제 귀에는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던 동호회 불륜이라는 단어가 날선 칼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빌라 앞에서 저는 다른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산악 자켓을 입은 중년 남자가 모자를 눌러 쓴 채로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자챙 아래로 잠깐 스친 옆 얼굴은 제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상가에서 늘 의젓한 척하던, 장례식장 접객실에서 조용히 눈치를 보던 남편의 형,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속에서 무언가가 또각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장례식장은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남편의 비밀 통장을 내놓으라며 은근하게 짓눌렀고, 누군가는 미정이라는 여자를 비난하며 저를 불쌍하다 했습니다. 영수 씨는 가족 회의를 가장한 자리에서 상속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늘어놓았고, 정희 씨는 제가 남편의 돈을 독차지하려 한다며 빠르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조문객이 줄어든 상가 복도처럼 메말랐고 제 귀에는 그 메마름이 모래알처럼 끼어들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 사진 속 미소를 저는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그 즈음 저는 제 과거를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 전세를 옮기고 저는 제 시간과 체력을 팔아 시어머니의 병원 침대를 지켰습니다. 저의 취업 기회를 포기하고 저의 친구들을 멀리하며 제 손을 닳도록 쓸어내렸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난동 한 번으로 제 모든 날들이 누군가의 외도나 실수로 축소되어 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속의 분노가 부엌의 주전자처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구도 제 삶을 함부로 단정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계획했던 대로 기업은 소송을 변호사를 통해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에 대한 사실 확인서, 제가 모은 돈의 증빙 상가 건물 대출 상환 내역, 남편 퇴직 후의 생활비 지출 현황을 촘촘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따로 남편의 거래 내역과 비밀 통장 흔적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지 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남편이 죽고 뒤엉켜버린 진실의 매듭을 푸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불쑥불쑥 떠오르는 사진 한 장을 붙들었습니다. 몇 달 전 남편이 휴대전화로 찍어둔 산악회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초록새라고 적힌 배너 앞에서 환하게 웃는 사람들 사이 영수 씨와 미정이라는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강역에서
묘한 친밀감이 났고 팔과 팔 사이의 각도가 낯설게 얇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확대해 옆 사람들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몇몇 눈빛은 카메라를 보지 않았고 누군가는 어딘가를 경계하듯 눈꼬리를 세웠습니다. 그런 눈빛은 대개 무언가를 감추려 할 때 생기는 색깔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과거 세탁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발자국을 지우려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사람의 발자국을 대신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짧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생각이 스쳤는지, 어떤 표정을 봤는지 적어두었습니다. 진실은 흩어져 있을수록 누군가에게 유리합니다. 저는 흩어짐을 두려워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저는 미정이라는 여자가 다시 장례식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전보다 초췌했지만 눈동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상가 입구에서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이번에는 진정된 걸음으로 영정 앞에 서서 저를 올렸습니다. 때마침 상가 안쪽에서 영수 씨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닿는 순간 저는 공기의 질감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얇은 유리장 안에 우리가 모두 들어간 것처럼 소리가 둔탁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밤 결정적 단서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낡은 등산 배낭을 정리하다 바닥 안감이 터진 곳에서 봉투 하나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병원 영수증과 함께 아이 이름이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생년월일, 예방접종 기록, 보호자 연락처가 줄줄이 적혀 있었고 보호자란 옆에 볼펜으로 눌러 쓴 이름 영수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보이는 짧은 메모가 구석에 붙어 있었고 그 메모에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이쪽으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 속 번호는 남편의 휴대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영수 씨의 두 번째 번호였습니다. 이 모든 게 서로를 가리키며 원을 그렸고 그 원의 중심에는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역할은 방패이자 배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머릿속을 스치는 장면들이 차례대로 앞을 지나갔습니다. 동호회, 불륜이라고 부르던 소문, 장례식장 난동, 비밀 통장, 과거 세탁.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외도의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형의 잘못을 대신 가리고 있었습니다. 형의 아이에게 생활비가 들어가고 있었고 그 여자는 집요하게 문을 두드려 왔으며 형은 자신의 삶을 새하얗게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과거 세탁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집사 임명을 앞두고 있다며 경건한 표정을 지었던 그의 얼굴이 제 앞으로 검은 잉크처럼 번져들었습니다. 남편은 방패처럼 서 있었습니다. 제 남편의 어깨는 형의 비밀을 막아내느라 일찍 구부러진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장례를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조문객을 배웅하고 허리 굽은 시어머니 영정을 쓰다듬듯 닦았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기업은 소송 접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을 한 기간 남편의 누이 자녀 양육의 비용을 보탠 내역, 상가 유지에 제 급여가 들어간 사실을
조목조목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비밀 통장과 그 안에 거래 내역, 영수 씨의 이름이 적힌 보호자 서류, 미정이라는 여자와 초록사의 동호회 사진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제 의도는 단순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무엇이 사실인지 분명히 표로 만들어 비탈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스스로에게도 매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형의 일을 떠맡았을까? 저는 그 대답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온 침묵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영수 씨가 벌어온 돈 몇 푼이 도움이 되었던 기억을 남편이 계속 비처럼 품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형제 사이에서 침묵의 거래가 오갔고 그 상대방이 여자와 아이였다는 사실 앞에서 남편은 자신을 내세웠던 건 아닐까. 그 침묵의 대가가 제 삶의 균열이 되었다는 걸 남편은 알았을까. 제 속에서 질문들은 뱀처럼 꼬리를 물고 돌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은 전쟁 같았습니다. 영수 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저에게 온화한 미소를 보이며 상속 분할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손짓했습니다. 정희 씨는 눈치를 보면서도 저의 기업은 소송 소식의 험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다며 위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그 소식을 날개 달아 퍼뜨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조용히 하라는 눈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조용히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해온 결과가 오늘의 난장판이라면 이제는 소리 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미정이라는 여자를 빌라 앞에서 다시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 밑이 퀭했지만 단단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 곁에는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학교에서 나눠준 독서록이 들려 있었고 구겨진 표지에는 파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눈동자에 죄가 없다는 사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비밀 통장에 찍힌 학원비와 병원비가 그 아이의 일상이 되었고 결코 아이의 잘못이 아닌 어른들의 선택이 그 아이의 미래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사건의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저는 가족을 모아 조용히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제 말은 길었고 모두가 무거운 얼굴을 했습니다. 영수 씨는 한동안 바닥만 보다가 결국 무슨 말을 할지 찾지 못했습니다. 정희 씨는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얘지는 걸 반복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래된 침묵과 신음 같은 후회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제 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상속은 법대로 하되 제 기업은 소송에 대해 인정하고 더 이상 저를 의심하지 말 것. 그리고 비밀 통장의 돈은 아이의 양육비로 처리하되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합의할 것.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 자리의 공기가 공장 굴뚝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미소가 다른 얼굴로 겹쳐 보였습니다. 형의 실수와 남편의 침묵, 저의 분노와 아이의 눈동자가 겹쳐졌습니다. 저는 제게 남은 삶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막아냈던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이제 제가 서야 한다면 저는 제 이름으로 서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기업은 소송 준비 서면이 제출되었고 증거가 충분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묶여있던 실타래가 드디어 바늘귀를 찾았다는 안도감을 잠시 느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저는 불쑥불쑥 찾아드는 불면증 대신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산을 돌아보며 초록색 스티커를 곳곳에서 발견할 때마다 저는 오래된 기억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그 스티커는 이제 저에게 누군가의 과거 세탁을 덮던 얇은 셀로판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통과시키는 창처럼 보였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오가는 사람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제가 앞으로 내릴 크고 작은 선택들을 마음속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누구의 방패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연락을 받은 미정이라는 여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아이의 장래를 위해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동의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난 살점이 서로 닿으면 더 아프다는 걸 아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한동안 동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교회에서도 물러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가 시도하던 과거 세탁은 마침내 멈추었습니다. 더러워진 셔츠를 벗지 않고 향수를 뿌리는 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신 그는 아이를 위한 합의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길고도 무겁게 울렸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장례식장 난동으로 시작된 소동이 저를 부셔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동 덕에 저는 제 삶의 수평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의 삶을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고 형의 잘못과 제 희생이 어디서 뒤엉켰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남겨질 세상이 덜 억울하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은 때로 잔인하지만 진실 덕에 사람의 얼굴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법원 서류에 올리고 제 내용을 온전히 적었습니다. 기업은 소송은 단지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시간을 증명하는 일이었고 제 손등에 굳은 살을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등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게 묻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온 침묵과 체면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진실을 꺼내 서로의 상처를 제대로 꿰매야 하는지. 제 대답은 이미 제 행동 속에 있습니다. 저는 늦었지만 멈추지 않았고 상처는 아프지만 덧나지 않게 돌보았습니다. 짙은 그림자를 하얗게 바꾸는 일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그림자 속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갈림길에 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외면해온 일, 체면 때문에 못 본 척한 일, 오늘이라도 작은 빛으로 비춰보면 어떨까요? 남의 입 다물게 하는 지름길 대신 내 마음이 덜 부끄러운 길을 고르는 일,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